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이고은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명문 정당입니다. 아, 명문.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 명문 맞습니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낮이죠. 네.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원래 지난 1월 2일에 예방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흉기 피습 때문에 일정이 취소됐었고요.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단식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이 키워드로 말한 명문 정당은 두 사람의 이름인 이재명의 명 그리고 문재인의 문을 딴 것이죠. 총선 두 달여를 앞두고 친명계 그리고 친문계 간 공천 갈등이 고조된 이 민주당이 단결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자, 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포옹도 하면서 특히 이재명 대표 피습 상처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내 상황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공천 얘기가 오가면서 친명계 또 친문계 기싸움도 있었잖아요. 네, 이번 회동이 민주당 내 친문 친명계 간 공천 갈등이 확산하는 와중에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실제 사례들을 보면 좀 분위기 살벌합니다. 자객 출마라고 하죠. 그렇죠. 이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 도전장을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친명계 원외 인사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문계 3선인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 그리고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김우영 상임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계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으로 해서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또 반면에 친문계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영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문정부 출신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서요. 윤영찬, 기동민, 송갑석, 이인영 의원 등에 대해서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천 갈등을 의식한 두 사람 그 현장에서는 단결을 강조했네요. 네, 이 명문 정당이라는 표현이요. 2022년에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후에 이 처음으로 문 전 대통령 찾았을 때 언급된 단어인데요. 또 이번에도 또 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된 힘으로 온 명문 정당이라면서 친 이재명, 친 문재인으로 나누는 프레임이 안타깝고 또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이 대표도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해서 총선 승리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한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흉기 피습 사건 언급하면서 증오 정치의 폐해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는데요. 예. 문 전 대통령이 중앙 정치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적대, 증오의 정치가 지지자들 쪽으로 내려갈수록 증폭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또 상생의 정치가 되려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저쪽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의미를 하는데요. 저쪽은 그런 의지가 없고 증오와 적대를 생산하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부울경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어요. 이 험지이긴 하지만 민심이 예사롭지 않으니까 이 대표에게 신경을 좀 써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함으로써 이른바 친문계를 좀 달래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친문계를 표현해서 원팀으로 좀 단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동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데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당내 중진 의원에 따르면 당내 계파 갈등은 좀 잠시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천 하나 받겠다고 서로를 공격하지 말라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공천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게 이제 처음인 만큼 향후에도 이 당내 결합을 위한 메시지 혹은 움직임에 좀 보다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또 지금 선거제 결정 권한 위임받은 상태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이 선거제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조언을 구했습니까?
어제 회동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네. 좀 알려지고 있고요. 뭐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 문제라든지 또 민주당 탈당파 이런 신당 문제 등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사퇴 대신 불출마입니다. 자, 아마 사천 논란에 또 휩싸였던 김경률 비대위원 그 불출마했던 그 내용이네요. 네,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자신의 SNS에 불출마를 네. 선언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이제 숙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다. 서울 마포 을 선거구를 포함한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비대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공관위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하지만 당내에서 이 불출마에 대해서 사전 논의를 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을 통해서 마포을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지 이제 19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요. 이렇게 출마를 번복한 이유 무엇일까요? 뭐 사실 잘 아시겠지만 김 예.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김 여사를 뭐 프랑스 혁명 때 채용됐던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면서 사과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해서 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갈등 이것에 이제 도화선이 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만큼 이 본인에 대한 사천 논란 때문에 또 당정 갈등이 촉발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하면서 한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주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결국 대통령실과 친윤계 압박에 따라서 한 위원장과 이 김 비대위원이 좀 물러난 모양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한 지 예. 얼마 안 돼서 6일 만에 이뤄진 그렇죠. 건데요. 그런 만큼 이 불출마 선언이 결국 이 파워 게임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는 좀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또 대통령실이 강조한 당정 원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파워게임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이 한 위원장 측근 인사인 김 비대위원이 물러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겉으로는 이제 한뜸 봉합됐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비대위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그 총선 불출마와 함께 비대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이 양측이 어느 정도 이제 논의 끝에 접점을 찾은 절충한 것이다. 네,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비대위원직만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김 비대위원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정 간 불협화음에 가능성을 좀 남긴 그런 불씨가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오는 7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신년 KBS 대담 방송 네.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또 입장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제3지대 소식이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싱숭생숭 창당입니다. 싱숭생숭. 예. 이 더불어민주당 이 탈당파들이 만든 새로운 미래 새 간판으로 공동 창당대를 열었는데 문제는 이 자리에 이원욱 조홍천 의원 불참했는데 그 부분이죠. 네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탈당파가 네.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이 신당이 각각 있었는데 어제 손을 잡고 공동 창당을 본격 선언했습니다. 당명이 바로 이낙연 신당이 썼었던 새로운 미래로 결정이 됐는데 예. 공동 대표로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앞서서 이 공동 창당을 두고 이견이 표출됐던 걸로 알려진 이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결국 불참을 했는데 두 사람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요. 수평적 통합의 원칙이 어겨졌다. 묻지마 통합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지금 미래대연합 현역 3명 중에 2명이 합당을 거부한 거예요. 결국은 반쪽 통합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 2명의 의원 창당 직전까지 계속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견을 보였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뭐 미래대연합에서는 원래 가칭 개혁미래당이란 당명으로 공동 창당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추진 방안이라든지 또는 뭐 이전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 여부 등을 놓고 계속 내부 이견이 지속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날까지도 이 당명 등을 두고 이견을 빚었는데 결국 창당대를 앞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또 두 의원이 불참하게 되면서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셈인데 이렇게 이제 결국 야당 계열 제3지대 신당들이 이 빅텐트는커녕 거기로 가기 직전인 이제 중텐트 이 설치 과정부터 내부 분열로 허덕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창당식에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안타까움을 표했네요. 네, 이 대표는 개혁이라는 모토로 하나가 되면 이견을 좁힐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도 개혁 전선에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이원우 의원이나 뭐 조홍천 의원 이 개혁신당 그 이준석 대표 정당의 또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기호 3번 쟁탈전이 팽팽해졌어요. 네, 현재까지는 정의당이 이제 기호 3번이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향후에 제3지대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다. 현재 제3지대 중에서 현역 의원은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김종민 의원 1명, 네. 그리고 개혁신당은 양양자 의원 1명으로 각각 1명씩인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에서 컷오프된 인물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3지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제3지대 정당에서 뭐 이른바 이삭죽기 하게 되면은 이 의석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새로운 미래에 불참하게 된 이 조홍천 이현욱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이것도 이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미래가 주도하는 빅텐트 구성에는 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다 이런 뭐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 제3지대 화력이 좀 사그러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조사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 또 이낙연 신당 지지율이 합쳐도 6%가 안 된다 이런 조사가 있다고요. 네, 어제 그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이 이낙연 신당에 대한 2월 1주차 정당 지지도가 각각 3%로 집계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두 당을 합쳐도 산술적으로는 6%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네. 네, 해당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선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지율이 좀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3지대 컨벤션 효과가 좀 일찍 끝났다. 인제 끝났다. 네,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제3지대 세력 간의 좀 큰 통합의 아하. 모습이나 좀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통합을 국민들은 바랬을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간의 불협화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민주당 계열 중텐트 수립 과정에서 갈등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에 따라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좀 쌓인 것이 하나의 또 원인일 테고요. 또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이제 대표 상품이 이준석 대표인데 이준석 대표. 이 이름을 빼고 가다 보니까 인지도가 아하. 좀 낮다. 이런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키워드 이 정도로 보고요. 자, 지난주 필수 의료 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어제 재정적 뒷받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안을 발표를 하고요. 예.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 거기에 아하. 주력하기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의 그 수가 구조를 개편을 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를 대폭 올리고요.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적용하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건보재정 10조 원 이상을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내후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건보료가 인상되는 거 아니냐 예상이 되는데 정부는 일단 법정 상한선 8%까지는 올리지 않겠다 밝혔네요. 네, 사실 이제 어제 밝힌 건강보험 재정 전망 및 운영을 보면요. 네.
수치가 이제 2026년까지는 흑자를 기록을 하다가 26년부터 3,072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뭐 1조 5천억 원을 넘는 적자폭으로 이렇게 적자폭이 늘어난다 이런 전망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현재 필수 의료 분야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2024년 건강보험료율을 이제 7.09% 이렇게 동결을 한다는 건데 하지만 이제 향후 보험료율 법정 상한이 이제 8%, 8%. 여기에 이제 도달할 것에 대비를 해서 적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어제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가 됐는데 병원 적게 가는 사람 최대 12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검토한다면서요. 네, 이제 결국에는 국민 건강 정책을 치료보다는 예방, 관리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간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의료 의용이 적어서 건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입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 예. 경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 이것을 연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데, 그러니까.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낭비하지 않게 하면서 건강관리에 대한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고, 이렇게 발급받게 되는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등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용으로 이런 쓸 수 방침입니다. 있게. 네. 예. 자, 반대로 또 병원도 지나치게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그래서 건보료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도 있네요. 네, 뭐 같은 맥락입니다. 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 뭐 매일 하루 이상 가는 365회요? 이런 예.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료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인데 이걸 90%까지 높이는 방안,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물리치료 같은 경우 이제 한 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 본인 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주말 뭐 우리 이곤 평론가도 설명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마트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좀 차례상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설날 차례상 예. 준비를 할 때 뭐 비용이 뭐 20만 원 훨씬 훌쩍 넘는다. 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전통 시장을 이용을 하면요, 약 22만 5천 원 정도, 대형마트는 약 25만 6천 원 정도가 들 것이다. 이렇게 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인데요. 6에서 7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전통 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만 원 가량 저렴했고요.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전통 시장은 이제 3.4%, 뭐 7,284원이 올랐고 대형마트는 이제 3.7%, 9,972원이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에 따른 그런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과일이나 채소 또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다 차례상에 써야 되는 건데 차례상 물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뭐 이 가장 많이 오른 게 말씀하셨던 과일과 채소류인데 이게 비도 많이 왔고 네. 한파도 잦았고 이제 기상이변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올해 20% 이상 상승하면서 차례상 물가에 타격을 입혔고요. 특히 이제 한파와 폭설로 수확량이 줄어든 대파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무려 대파요? 50% 이상 뛰었고요. 또 사과도 38% 정도 올라서 금사과가 됐습니다. 네. 육류 같은 경우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료값 인상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대형마트 기준으로 쇠고기가 6.48%, 돼지고기 6.76% 상승했습니다. 이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니까 주부도 주부지만 상인들의 고민도 커졌어요. 네, 이 제수용 음식 장만의 필수인 과일과 채소값이 치솟으니까 일단 소비 자체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요. 비싸니까 하나씩만 사겠는데요. 그렇죠. 사과 하나만 올리겠다. 뭐 네. 이런 분들도 많이 예전엔 있으신 것 3개, 같습니다. 5개를 산다면. 또 소비가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결국 상인들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인 경우 많아서 뭐 언론들을 통해서도 계속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좀 이렇자 정부가 설맞이 물가 안정책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는 명절 물가 안정화 예산을 지난해 대비 2.8배에 이르는 840억 원을 투입을 해서요. 네.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 그리고 물가 안정에 힘쓰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서 역대 최대 수준인 590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지난 2일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입 결정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킹스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고은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